차가운 비가 도시의 아스팔트를 적시는 밤이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마저도 빗줄기에 흐릿하게 번져 마치 거대한 수채화처럼 보였다. 박지훈의 가족이 사는 현대적인 아파트 안 그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민서연은 갓 지은 밥과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를 식탁 위에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에서는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났지만 그 누구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미간을 찌푸렸다. 찌개 색깔이 왜 이 모양이니 고춧가루를 아낀 게냐? 아니면 정성을 아낀 게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들어온 비난이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태양초 고춧가루를 써서 색이 더 고운 거예요. 흑마른 청산 유수구나. 최 여사는 숟가락으로 찌개를 휘저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지훈이 승진도 자꾸 미끄러지고 집안에 우환만 끓는다. 서연의 남편 박지훈은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짜증이 역력했다. 서연은 그의 무심한 옆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한때는 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다정했던 그의 목소리, 따뜻했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신기루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시아버지인 박효 회장은 신문을 읽다 말고 한마디 거들었다. 그만 좀 해, 여보. 밥 먹는데 초상집 분위기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아내를 말리려는 의지보다는 귀찮음이 더 묻어 있었다. 이 집에서 서연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묵묵히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밥알이 모래처럼 껄끄럽게 느껴졌다. 3년 전 그녀는 박지훈의 끈질긴 구애의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고아로 자란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자신의 배경을 숨긴 채 평범한 사랑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이 대한민국 굴지의 SY그룹 한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고아 민서연으로서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환상이 깨지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지훈의 사랑은 빠르게 식어갔고 시댁 식구들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들은 서연의 보잘것없는 배경을 수시로 들먹이며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았다. 그녀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살림뿐인 무능한 여자 남편의 앞길을 막는 여자로 낙인 찍혔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대감에 찬 얼굴이었다. 손님이 오기로 했어. 최 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웬 손님 이 시간에? 지훈은 대답 대신 현관으로 걸어 나갔다. 잠시 후 그의 팔짱을 낀 채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거실로 들어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 오유라였다. 그녀는 서연과 동갑이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오만함이 얼굴에 가득했다. 그녀의 몸에서는 서연이 며칠 전 지훈의 와이셔츠에서 맡았던 것과 똑같은 진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풍겼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지훈이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것도 온 가족이 모여있는 저녁 식사 자리에 오유라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담긴 웃음을 지었다. 어머, 이분이 그 형수님이세요. 소문대로 참 수수하시네. 수수하다는 말에는 촌스럽다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최 여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오유라의 아버지가 최근 급부상하는 건설사 사장이라는 것을 떠올리고는 금세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유라의 손을 잡았다. 어머, 오 양아니니 이렇게 귀한 분이 어쩐 일로 누추한 곳까지야? 지훈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소개할게요. 제 미래를 함께할 사람 오유라 씨입니다. 미래를 함께할 사람.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탐욕과 야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오유라라는 화려한 새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훈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보면 몰라 당신이란 건 끝이라는 거잖아. 이 지긋지긋한 결혼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고. 오유라가 지훈의 팔에 더 달라붙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형수님인데. 마음 아프시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최 여사는 완전히 유라의 편에 섰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네가 뭘 잘해 했다고? 큰 소리야 3년 동안 애 하나 못 낳는 주제. 우리 지훈이 앞길 창창한데 네가 다 막고 있었던 거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아버지도 거들었다. 자네 같은 여자는 우리 집안에 과분했지.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떠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야. 서연은 기가 막혔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연극 같았다. 자신만 관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무대 위에서 조롱당하는 광대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았다. 제가 왜 나가야 하죠? 이 집은 제 집이기도 해요. 법적으로 저는 아직 박지훈 씨 아내예요. 그 말에 오유라가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 법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그렇죠, 아버님. 박 회장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암 그렇고 말고 오양 집안에서 우리 지훈이 회사에 투자해주기로 했어. 지훈이도 곧 부장으로 승진할 거고. 이건 우리 가문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란 말이다. 모든 것이 돈과 권력 때문이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그녀의 사랑, 헌신, 인내는 이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오직 쓸모있는 며느리 가문의 위상을 높여줄 배경을 가진 여자였다. 지훈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못 나가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당신을 위해, 이 가족을 위해 3년 동안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간 네 번의 참여하면은 그 순간 최 여사가 서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어디서 감히 내 아들에게 대들어? 이 근본도 없는 것이며 내매. 거완대하는 시 짝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고개가 돌아갔다. 뺨이 화끈거리고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뺨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산산조각난 마음이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시끄럽고 당장 나가. 그는 서연을 현관문 밖으로 질질 끌고 갔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빗줄기가 들이쳤다. 지우는 그녀를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게 당신이 입던 옷들이야. 그리고 이건 위자료. 1천만 원. 이 정도면 당신 같은 여자한테는 떡을 치고도 남겠지. 지훈이 돈다발과 옷까지 몇 개가 담긴 작은 가방을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돈다발이 터져 지폐 몇 장이 축축한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텅 빈 눈으로 문 앞에 서 있는 네 사람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자신을 경멸하는 남편 비웃는 시어머니, 무심한 시아버지, 그리고 승리감에 도취한 여자. 오유라가 말했다. 꼴 좋네. 이제라도 분수를 알았으면 좋겠어. 지훈 씨 옆자리는 처음부터 당신 자리가 아니었거든. 철컥. 현관문이 닫혔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연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잠시 동안 닫힌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3년의 세월이, 청춘이, 사랑이 저 차가운 문 너머에 갇혀져 버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이나 옷 가방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그녀의 등은 이상하게도 꼿꼿했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뺨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텅 빈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한 강철 같은 어떤 것이었다. 아파트 1층 로비에 내려서자 거센 비바람이 그녀를 맞았다. 입고 있는 얇은 원피스는 금세 몸에 달라붙어 한기를 더했다. 그녀는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걷는 여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훈의 달콤했던 프로포즈, 행복했던 신혼초의 기억들. 그리고 점점 차갑게 변해가던 그의 모습, 시어머니의 간머니의 끝없는 구박. 그 모든 기억의 끝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민서연, 너는 누구지? 고아 가난한 여자, 박지훈의 아내, 박씨 집안의 쓸모없는 며느리. 그것이 지난 3년간 그녀를 정의했던 이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났다. 그녀는 빗속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굵은 빗방울이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래, 민서연의 삶은 오늘 밤 여기서 끝났다. 이제 한민서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서연 아니 민서는 젖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다행히 방수가 되는 모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익숙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김비서였다. 아버지의 가장 충실한 비서.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걸린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비서의 목소리가 조금 다급해졌다. 아가씨 어디십니까? 괜찮으신 겁니까? 민서는 겨우 목소리를 뱉어냈다. 빗소리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다. 김비서님, 저예요. 데리러 와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과거의 자신을 떠나보내는 의식과도 같은 눈물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빗줄기를 가르며 그녀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김 비서가 급하게 우산을 받쳐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흠뻑 젖은 민서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가씨 타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비서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민서는 그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듯 조용하고 아늑했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민서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아파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3년을 앗아간 곳. 이제 저곳은 그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 되었다. 김 비서님, 예 아가씨. 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 김 비서는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가씨의 성함은 한민서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SY그룹의 유일한 상속인이시죠. 민서는 눈을 감았다. 한민서. 그래, 그것이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다. 평범한 삶에 대한 헛된 꿈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이름. 이제 그 이름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버린 여자가 누구였는지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었다. 밤의 도시는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지만 한민서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복수의 태양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여명의 빛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친 그녀의 인생에 드디어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은 빗속을 미끄러지듯 달려 서울의 심장부로 향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흐릿한 도시의 풍경을 닦아냈지만 한민서의 마음속에 번진 얼룩은 닦아낼 길이 없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자신의 집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갈 곳 없는 이방인이었다. 아니요, 어쩌면 진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일지도 몰랐다. 김비서는 말없이 운전에만 집중했다. 그는 백미러로 가끔 민서의 상태를 살폈지만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대신 히터를 더 강하게 틀고 무릎에 덮을 캐시미어 담요와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건넸다. 민서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었지만 가슴속의 한기는 여전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이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소위 하늘 위의 궁전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민서는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하여 최상층인 80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민서는 잠시 숨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비 내리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박지훈과 살던 30평짜리 아파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광활하고 고급스러운 공간.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별처럼 빛났다. 이곳이 그녀가 3년 동안 애써 외면했던 그녀의 진짜 집이었다. 아가씨 돌아오셨습니까? 중년의 집사가 허리를 깊이 숙여 그녀를 맞았다. 그 뒤로 한여들이 일렬로 서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지난 3년간 종적을 감췄던 작은 주인이 이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그럴 만도 했다. 아버지께서는 서재에 계십니다. 민서는 김비서와 집사의 안내를 받아 서재로 향했다. 웅장한 이중문 앞에 서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연락 한 번 드리지 않았다. 평범한 삶을 살겠다는 고집 때문에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큰 불효를 저질렀다. 김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묵직한 원목 책상 뒤 거대한 가죽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 SY그룹의 한태준 회장.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하고 강렬했다. 하지만 흠뻑 젖은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강철 같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질책이 아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다. 민세어야. 아버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다정하고 낮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서는 애써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한 회장은 딸의 젖은 머리카락과 상처난 뺨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의 민서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딸의 여윈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돌아왔으면 됐다. 내 딸아. 그 한마디에 3년의 서름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셨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다 괜찮을 것이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난 뒤 민서는 한여의 도움을 받아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싸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퉁퉁 부은 눈, 핏기 없는 입술 상처난 뺨. 박지훈의 아내 민서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녀는 샤워기 물줄기 아래서 그 모든 흔적을 씻어냈다. 민서연은 죽었다. 오늘 밤 이 빗속에서 욕실에서 나오자 그녀가 어릴 때 쓰던 방에 잠옷과 따뜻한 우유가 준비되어 있었다. 3년 동안 비어 있었지만 방은 매일 청소한 듯 먼지 하나에 없이 깨끗했다. 그녀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민서는 낯선 햇살에 눈을 떴다. 밤새 비는 그치고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결혼 전에 입었던 화려한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옷들을 지나쳐 한쪽에 걸려 있는 단순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를 꺼내 입었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아버지와 김비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가씨? 김비서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한 회장은 딸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보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무거운 이야기는 일부러 꺼내지 않는 듯했다. 식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다시 서재로 향했다. 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 원한다면 모든 것을 잊고 여기서 편히 쉬어도 좋다.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새 출발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어젯밤에 상처 입은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도 결연했다. 지난 3년 전은 한민서가 아니라 민서연으로 살았어요. 사랑이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꿈을 꿨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힘없는 선인은 무시당하고 짓밟힐 뿐이라는 걸요. 그녀는 몸을 돌려 아버지와 김비서를 마주 보았다. 제 자리로 돌아오겠어요. SY그룹의 한민서로.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 회장은 딸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과 같은 불꽃을 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조다, 그게 내 딸답지, 김비서. 예, 회장님. 오늘부로 민서의 복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도록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민서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머리를 자르는 것이었다. 길고 부드러웠던 머리카락은 대한민국 최고의 헤어 디자이너의 가위질 몇 번에 세련되고 지적인 단발머리로 바뀌었다. 순종적인 아내의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첫 번째 의식이었다. 다음은 옷이었다. 수수한 주부의 옷들은 모두 버려졌다. 대신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준비한 수십 벌의 명품 의상들이 드레스룸을 가득 채웠다. 날카로운 라인의 파워 수트,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 몸의 곡선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원피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갑옷이었다. 외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였다. 민서는 지난 3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에 매달렸다. 김비서는 그녀의 개인 교사가 되어 SY그룹의 현황과 국내외 경제 동향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했다. 마치 지난 3년간 잠들어 있던 명민한 두뇌가 다시 깨어난 것 같았다. 그녀는 특히 박지훈이 다니는 대형물산과 오유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오성건설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재무제표 계약서 주주 명부, 심지어 사내 평판까지. 그녀는 그들의 약점을 찾기 위해 모든 정보를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외과 의사가 수술 부위를 살피는 것처럼 차갑고 이성적이었다. 일주일 후, 민서는 SY그룹 본사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 서 있었다. 과거 아버지의 집무실 옆에 예비로 마련해 두었던 그러나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었던 공간이었다. 이제 그곳은 기획조정실장 한민서의 이름표를 달고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그녀가 어젯밤 울며 헤맸던 도시가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다. 김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대형물산과 오성건설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민서는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고마워요, 김 비서님. 이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네요. 김 비서가 물었다. 첫 번째 명령을 내려주시죠, 실장님.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 같았다. 그들의 돈줄부터 말려버리세요.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자신들이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그녀의 눈빛이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더 이상 빗속에서 울던 나약한 민서연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차갑고 아름다운 불사조 한민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다. 민서연이 그들의 인생에서 사라진 지 일주일 후 박지훈의 가족과 오유라의 가족은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룸에서 자축 파티를 열었다. 값비싼 병풍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자, 우리 지훈이의 새 출발과 오성건설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오유라의 아버지인 오 회장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술잔을 높이 들었다. 박지훈과 그의 부모도 활짝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다 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희 지훈이를 이토록 아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최 여사가 아부를 떨며 오 회장에게 연신술을 따랐다. 오유라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지훈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아빠, 지훈 씨 대형물산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건 언제쯤 될까? 뭐? 찬차, 헤어허 걱정 말 거라. 내가 대형물산 사장이랑 막역한 사이 아니냐. 이번에 우리 회사가 대형물산이랑 대규모 자재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계약 조건으로 우리 사위 될 사람 승진 좀 시켜달라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어. 오 회장의 말에 지우는 입이 귀에 걸렸다. 그는 꿈에 그리던 성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불운의 상징이었던 민서연을 쫓아내자마자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만 같았다. 그 애군 덩어리를 진작에 쫓아냈어야 하는 건데. 초의 여사가 혀를 찼다. 걔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3년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역시 여자는 집안을 잘 들여야 해. 우리 유라처럼 복덩이를 들여야지. 그들은 민서연을 애군 덩어리, 근본 없는 거지라 부르며 안주 삼아 씹어댔다. 그녀의 헌신과 희생은 그들의 기억 속에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후련함만이 가득했다. 지우는 비싼 술에 취해 오유라의 화려한 미모에 취해 그리고 곧 손에 쥘 성공에 취해 모든 것을 잊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SY그룹 본사 45층의 기획조정실. 한민서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치와 그래프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파티장의 소란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얼음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오직 컴퓨터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과 그녀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보고드립니다, 실장님. 김 비서가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말씀하신 대로 SY캐피탈에서 오성건설의 주요 하청업체 3곳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3곳 모두 대출 한도가 기존 대비 40% 삭감되었습니다. 민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었다. 오성건설의 반응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금난에 빠진 하청업체들이 오성건설 측에 긴급 자금을 요청했지만 오 회장은 일시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합니다. 민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오만하고 근시안적인 오 회장은 이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다음은요. SU 유통에서 대형물산 측에 물류 운송 계약 조건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명분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현실화입니다. 새로운 조건은 기존보다 마진율이 15% 낮습니다. 대형물산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지만 S와 유통이 최대 고객이라 거절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박지훈 씨가 속한 부서가 바로 그 계약 담당이죠. 그렇습니다, 실장님.
현재 그 부서는 비상사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잘 됐네요. 민서는 차갑게 말했다. 그가 꿈꾸던 승진은 당분간 물 건너갔겠군요. 그녀는 단순히 그들을 파산시키거나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쉽고 시시한 복수였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돈, 명예, 성공에 대한 희망을 눈앞에 매달아 놓고 그것이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조금씩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게 하는 것이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은 뒤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계획한 복수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지훈의 부모가 자신들의 퇴직금 대부분을 마운틴 바이오라는 주식에 투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서는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살짝 올렸다. 마운틴 바이오라. SY바이오에서 인수합병을 검토하던 그 회사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지훈 측에서 내부 정보를 듣고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비서님. 민서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SY바이오의 마운틴 바이오 인수 계획 전면 백지화하세요. 그리고 언론에 발표하세요. 마운틴 바이오의 핵심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SY는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김 비서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민서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말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상대는 아직 자신이 게임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였다. 며칠 후 오성건설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고. 자재업체들은 왜 현금 결제 아니면 물건을 못 내주겠다고 난리야. 오 회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되던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이 갑자기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자금난에 빠진 하청업체들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아우성이었고 원자재 가격은 갑자기 폭등했다. 사방에서 돈 달라는 전화가 빗발쳤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분명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치 혈관이 막힌 사람처럼 돈의 흐름이 꽉 막혀버린 것이다. 같은 시각 대형물산의 박지훈 역시 죽을 맛이었다. 최대 고객사인 SY 유통과의 계약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SY 측은 요지부동이었고 회사의 손실을 우려한 경영진은 박지훈의 부서를 압박했다. 당연하게 여겼던 부장 승진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오히려 이번 계약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할 판이었다. 젠장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우는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 계획에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이해할 수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오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친구들과 쇼핑 중이라며 그의 말을 귀찮아했다. 자기야, 그런 회사 일로 나한테까지 짜증내지 마. 우리 아빠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난 지금 신상백 보러 가야 하니까 나중에 통화해. 띠 딸깍하고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허탈했다. 그가 믿었던 돈가줄이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저녁 어머니인 최 여사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아, 큰일 났다. 우리가 투자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게 생겼어. SY바이오가 마운틴 바이오 인수를 포기하고 그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발표하자마자 마운티에인 바이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박씨 부부의 전 재산은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 최 여사는 전화기 너머로 악을 썼다. 다 그 재수 없는 년 때문이야. 걔를 내쫓은 뒤로 안 좋은 일만 생기잖아. 이거 혹시 걔가 저주를 퍼붓는 거 아니야. 지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어머니를 진정시켰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찝찝한 기운이 감돌았다. 정말 우연일까? 어째서 모든 악재가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일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고아에 무능하기 짝이 없던 민서연이 이런 일을 꾸밀 능력 같은 건 있을 리 없었다.
그저 운이 나쁜 것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애써 위로했다. 그들이 혼돈과 불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민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비서가 건넨 한 잔에 루이보스 티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 스크린에는 오성건설과 대형물산, 그리고 마운틴 바이오의 주가 하락을 나타내는 파란색 그래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김비서가 조용히 보고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불운이 겹쳤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민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가장 약해지는 법이죠. 당분간 이 상태를 유지하세요. 희망을 가질 만하면 절망에 빠뜨리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 숨쉴 구멍을 아주 조금만 열어주는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그녀의 옛 사조들의 내지 옛 가족들은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발버둥치게 놔두세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밤의 정적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체스판의 첫 번째 수가 성공적으로 놓였다. 이제 상대가 어떤 어리석은 움직임을 보일지 그녀는 여유롭게 기다릴 뿐이었다. 압박의 그림자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박지훈과 오유라의 세계를 잠식해 들어갔다. 초반의 자신감과 환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이유 모를 불안과 짜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균열의 시작은 오유라의 집에서 열린 저녁 식사 자리였다. 한 달 전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던 그곳은 이제 무겁고 냉랭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오 회장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값비싼 양주를 영업 후 들이켜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사방에서 돈 달라고 아우성인데 은행놈들은 갑자기 딴소리를 하고 잘 진행되던 관급 공사 입찰건도 막판에 엎어졌어.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 같아.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잠시 사위가 될 박지훈에게 머물렀다. 박 서방자네 회사 사정은 좀 어떤가? SY 유통권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지훈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우물쭈물 대답했다. 그게 아직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쯔쯔스. 오 회장이 혀를 차는 소리가 지훈의 자존심을 후벼 팠다. SY 같은 대기업이랑 일하는 게 그리 쉬울 리가 없지. 자네가 좀 더 약삭빠르게 일 처리를 해야 할 텐데. 사내 정치라는 것도 있고 말이야.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었다. 마치 지훈의 무능함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유라도 옆에서 거들었다. 자기야 좀 똑바로 해야지. 우리 아빠 회사 일도 힘든데 자기까지 그러면 어떡해. 이럴 때일수록 능력을 보여줘야. 우리 아빠도 자길 믿고 더 밀어주지 않겠어. 지우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었다.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들에게 자신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투자 상품에 불과했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억눌렸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다. 유라이 씨, 어떻게 당신까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 유라는 손톱을 다듬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노력해서 결과가 이 모양이야. 우리 아빠 봐. 스트레스로 머리가 하얗게 샜어. 당신은 당신 회사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큰 소리치긴. 뭐 회사 일 하나? 대형 물산이 우리 집이야. 그리고 장인어른 힘드신 거랑 내 능력이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네 집안 문제 왜 나를 끌어들여. 유라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쏘아보았다. 우리 집안 문제. 당신 그거 까먹었나 본데. 우리 아빠가 투자 안 해줄었으면 당신 부모님은 길바닥에 나앉았어. 그리고 당신 승진도 우리 아빠가 힘써주기로 한 거잖아. 이제 와서 발 빼려는 거야 진짜 한심하고 찌질하다. 찌질하다는 말이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유라의 말이 맞았다. 그는 그들의 돈과 권력에 기대고 있었다. 그렇기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차 안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황량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로 맺어진 관계, 민낯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었다. 한편 박지훈의 부모는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고 아들 내외에게 손을 벌려 겨우 작은 빌라에 월세방을 얻은 그들이었다. 넓은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던 과거는 꿈만 같았다. 좁고 퀴퀴한 집에서 두 사람은 매일같이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 다 당신 때문이야. 주식 같은 거에 눈이 멀어서는 그럼 당신은 며느리랍시고 들어온 년이 복덩이니 뭐니 하면서 바람 넣은 건 당신 아니야. 최 여사는 분노의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다. 그녀는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다. 지훈아, 너 정말 이럴 거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데 너는 그 비싼 약혼녀랑 데이트나 하고 다녀. 오, 서방네는 대체 우리한테 언제쯤 생활비를 제대로 보내준다는 거냐? 그렇잖냐? 지훈이 머리 아프다는 듯 대답했다. 어머니, 지금 장인어른 회사도 사정이 안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다니 우리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야 정신을 차릴래. 아, 내가 정말 미쳤지. 차라리 그 애가 나았어. 서연이 말이다. 갑 축제의 측결이자 지우는 귀를 의심했다. 그토록 서연을 미워하고 구박하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어머니 갑자기 그 사람 얘기는 왜, 걔는 적어도 우리를 굶기지는 않았어. 돈은 없어도 매일 따뜻한 밥 차려주고, 우리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애였잖아. 근본은 없어도 착하기라도 했지. 지금 며느리라는 애는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고, 최 여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울분을 토해냈다. 그녀는 서연이 그리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고, 서연이 제공하던 무료 봉사가 아쉬웠을 뿐이다. 하지만 그 말은 지훈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늘 조용히 웃으며 밥상을 차리던 서연의 모습. 아무리 구박해도 묵묵히 견뎌내던 그녀의 얼굴. 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버린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그것은 후회나 죄책감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혼란에 가까웠다. 그들의 모든 대화와 움직임은 SY그룹 기획조정실에서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한민서는 김 비서가 가져온 감청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지훈과 유라의 싸움 최 여사의 히스테리.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현미경이야 저는 현미경으로 미생물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냉정하고 무심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민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외부의 압력이 강해지자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 셈이죠.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물었다. 이대로 두면 제풀에 지쳐 쓰러질 것 같습니다만. 아니요, 김 비서님.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시시하잖아요. 이대로 무너지게 두면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망했다는 걸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저 운이 없었다고 변명하겠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서울의 지도가 펼쳐진 벽면으로 걸어갔다. 그들에게 공통의 적을 만들어줘야 해요. 자신들의 불행을 모두 쏟아부을 수 있는 명확한 타겟 말입니다. 그녀는 지도 위에서 오성건설의 라이벌 회사인 태강건설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시장에 루머를 퍼뜨리세요. 태강건설이 오성건설을 적대적 M&A 하기 위해 비밀리에 자금줄을 막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오 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을 통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김 비서는 즉시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적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려는 거군요. 오 회장은 의심이 많고 다혈질이라 분명 이 미끼를 물 겁니다. 맞아요. 그는 이성을 잃고 태강건설을 공격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죠. 존재하지도 않는 적과 싸우느라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겁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히 앉아서 구경만 하면 돼요.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상대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자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한민서의 방식이었다. 그날 저녁 오 회장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금융권의 한 인사로부터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김 비서가 심어놓은 정보원이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강건설 놈들이 회장님 회사 집어삼키려고 작정했다는 소문이 돕니다. 하청업체들 자금줄 막은 것도 관급공사 엎은 것도 다 그놈들 짓이랍니다. 전화를 끊은 오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감히 태강건설 그놈들이 내 뒤통수를 쳐. 그는 민서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태강건설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자신을 나락으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같은 시각 박지우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한강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 홀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유라의 경멸 어린 시선과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화려한 성공을 꿈꿨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그는 취기 오른 눈으로 깜빡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서연. 늘 평온하고 고요했던 그녀의 얼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지금의 자신처럼 불안에 떨거나 남을 탓하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가운데엔 전화리에 숨을 끼나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거짓된 연대에 생긴 균열이 이제는 거대한 심연이 되어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고 벼랑 끝에 선 인간은 가장 위험한 도박을 건다. 오성건설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는 오 회장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적 태강건설에 대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던진 마지막 승부수였다. 그는 이 파티를 통해 금융권과 정계에 자신의 넓은 인맥을 보여주고 흔들리는 회사의 위상을 다시 세우려 했다. 파티는 서울의 6성급 내리밤 6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기업가 정치인 언론인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평온했지만 그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날카로운 수싸움이 흐르고 있었다. 하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죽게라다. 오 회장은 입이 귀에 걸린 채 하객들을 맞이했다. 그는 평소보다 두 배는 더 과장된 몸짓과 목소리로 자신감을 연기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오유라는 물 만난 고기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교계를 누볐다. 그녀에게 이 파티는 아버지 회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움과 인맥을 과시할 또 하나의 무대일 뿐이었다. 박지훈과 그의 부모는 그 화려한 무리의 구석에서 유령처럼 맴돌았다.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은 그를 스쳐 지나가거나 의례적인 인사만 나눌 뿐이었다. 그가 오성건설의 예비사위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SY 유통과의 계약을 말아먹고 있는 무능한 과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최 여사와 박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초라한 행색과 어색한 태도는 명품으로 휘감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어휴, 저 사람들 좀 봐. 우리를 벌레 보듯 하네. 최 여사가 지훈의 옆구리를 찌르며 불평했다. 다 네가 변변치 못해서 그래. 오 서방네에 제대로 붙어서 한 자리 꿰찼으면 누가 우리를 무시해. 지훈은 모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굴욕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만 같았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시끄럽던 연 회장의 입구 쪽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좀처럼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물 중의 거물 SOY그룹의 한태준 회장이 서 있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등장만으로도 연 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아첨과 탐욕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경외와 긴장으로 채워졌다. 오 회장은 버선발로 뛰어나가다시피 한 회장에게 달려가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회의 부장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로 왕림하셨습니까? 오 회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SY그룹의 회장이 자신의 파티에 직접 와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추락하던 위신은 단숨에 회복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진짜 관심은 한 회장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의 시선은 한 회장의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서 있는 한 젊은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밤하늘을 담은 듯한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성과 어깨를 아름답게 드러낸 드레스는 그녀의 고고한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인위적으로 꾸민 화려함이 아닌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을 발하는 압도적인 아우라. 연 회장의 그 어떤 여자도 그녀 앞에서는 빛을 잃었다. 박지훈은 멀리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낯선 여자라고 생각했다. 저렇게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자를 자신이 알 리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한 회장은 자신에게 아첨하는 오 회장을 잠시 상대해주다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옆에 있는 여성을 소개했다. 오늘 제 딸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인사하시죠. SY그룹의 신임기획 조정실장이자 제 유일한 후계자인 한민서입니다. 한민서. 그 이름이 연 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여자가 고개를 돌려 조명이 비치는 곳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박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멈추고 소리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 조명 아래 서 있는 여자의 얼굴만이 확대되어 보였다. 그가 아는 얼굴이었다. 지난 3년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보이던 얼굴. 그가 경멸하고 무시하고 비참하게 내쫓았던 바로 그 얼굴. 민서연. 하지만 그녀는 민서연이 아니었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겁에 질려있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세상의 중심에 선 듯 당당하게 펴져 있었다. 초라한 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손끝 하나 댈 수 없는 고고한 여왕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쨍그랑 지훈의 손에서 힘이 풀리며 와인잔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바닥에 흩뿌려졌다.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한민서에게로 향해 있었다. 오유라와 지훈의 부모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최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고 오유라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을 벌렸다. 자신들이 벌레처럼 취급했던 그 여자가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SY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고 이것은 악몽이었다. 현실일 리가 없었다. 민서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확히 박지훈을 찾아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분노 혹은 경멸 같은 감정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보다 더 무서운 완벽한 무관심.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녀는 그가 아는 민서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시선 하나로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민서는 곧바로 지훈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는 다른 기업 총수들과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태어난 모습에 지훈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차라리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것이 나았다. 저 완벽한 무시는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과 같았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오 회장은 한 회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 요즘 태강건설 놈들이 아주 악질적으로 저희 회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는 열변을 토했다. 그 순간 대화를 듣고 있던 민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태강건설 말씀이신가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제가 알기로 태강건설은 기술력과 윤리 경영으로 업계에서 평판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SY에서도 이번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사로 태강건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녀의 한마디는 오 회장의 모든 주장을 단숨에 무력화시켰다. 연 회장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SY그룹이 태강건설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다. 오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민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 회장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수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 미소는 천사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그런데 오 회장님, 최근 오성건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설마 사실은 아니겠죠? 이 정도 규모의 파티를 여시는 걸 보면 그저 기우일 뿐이겠지요. 그것은 공개적인 확인 사살이었다.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특히 금융권 인사들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SY그룹의 후계자가 오성건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것은 오성건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오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민서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아버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파장은 연 회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박지훈 오유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갑작스러운 회사의 위기 하청 업체들의 부도 폭락한 주식. 그 모든 불운의 시작과 끝에 누가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내쫓은 것은 무능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들이 건드린 것은 잠자던 용이었다. 공포가 쓰나미처럼 그들을 덮쳤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잃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를 적으로 만들었다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파티장의 화려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며 지훈의 귓께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공포로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한민서가 던진 폭탄의 파편은 파티가 끝나기도 전에 금융계를 강타했다. SJ그룹의 후계자가 직접 오성건설의 재무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다. 다음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오성건설의 주가는 폭포수처럼 곤두박질쳤다. 매도 주문이 폭주했고 불과 1시간 만에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성건설에 대출을 해주려던 줄었던 은행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자금 회수에 나섰다. 만기 연장은 거부되었고 신규 대출은 씨가 말랐다. 오 회장이 하룻밤 사이에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구하려 단지구하려 했지만 SE그룹의 찔로 눈밖에 난 기업에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레이첩스트인데 혈관이 막힌 거인처럼 오성건설은 자금난이라는 심장마비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대형물산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S와 유통은 즉각적으로 대형물산과의 물류 계약을 파기하고 그 자리에 태강그룹의 물류 자회사를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형물산의 최대 고객을 잃은 충격은 엄청났다. 회사는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고 가장 먼저 책임을 물어 해고된 것은 바로 계약 담당 부서의 과장 박지훈이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 지훈은 자신의 책상에서 짐을 싸며 망연자실했다. 동료들은 그를 동정하거나 위로하기는커녕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그가 오성건설의 예비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아첨을 떨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무능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가 회사 로비를 나설 때 1층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에는 단정한 네이비색 수트를 입은 한민서가 SY그룹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모습이 비쳤다.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모습과 종이 상자 하나를 든 채 쫓겨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우는 울컥 차오르는 치욕감에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나왔다.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세청에서 오성건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SI그룹 법무팀이 익명으로 제보한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 때문이었다.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회계장부와 컴퓨터를 압수해갔고 오 회장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동시에 언론에서는 오성건설이 과거에 시공했던 아파트들의 부실 공사 문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철근을 빼돌리고 값싼 자재를 쓴 사실이 드러나자 입주민들의 소송이 빗발쳤다. 오 회장의 왕국은 그렇게 사방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매일같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렸다. 한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결국 오성건설은 부도를 막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오 회장 일가가 살던 호화로운 저택과 별장 외제차들은 모두 압류 딱지가 붙었다. 오유라는 이 모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방에 틀어박혀 울거나 아버지에게 악을 썼다. 아빠, 어떻게든 해봐. 내가 어떻게 이런 싸구려 빌라에서 살아. 내 친구들이 알면 얼마나 비웃겠어. 당장 한민서 그년을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어. 하지만 오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릴 뿐이었다. 끝났어. 모든 게.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어. 벼랑 끝에 몰린 것은 박지훈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이 실직하고 사돈이 될 뻔했던 집안이 풍비박산 나자 그들은 생계가 막막해졌다. 월세를 낼 돈조차 내 없어진 그들은 결국 지훈이 해고당하며 받은 얼마 안 되는 퇴직금으로 도시 외곽의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을 얻었다. 햇볕도 들지 않고 곰팡내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최 여사는 매일같이 아들을 저주했다.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부리시고 성기여. 집구석이 이 꼴이 된 거야. 내가 처음부터 그 오유라라는 연관상이 안 좋다고 했지.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 그럼 굶어 죽을까. 당장 나가서 뭐라도 해. 막노동이라도 하란 말이야. 지우는 묵묵히 어머니의 저주를 들었다. 그는 며칠 동안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대형물산에서 해고된 박지훈이라는 꼬리표는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게 되었다. 한때 번듯한 양복을 입고 사무실에 앉아있던 그가 이제는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사장을 전전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민서를 찾아갔다. 수소문 끝에 SY그룹 본사 앞에 진을 치고 며칠을 기다린 끝에 그들은 퇴근하는 민서와 마주칠 수 있었다. 서연아. 최 여사가 달려와 민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3년 전 그토록 경멸하던 며느리 앞에서 그녀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우리 지훈이 저렇게 고생하는 거 눈 뜨고 못 보겠다. 네가 예전에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좀 보살펴다오. 네번에 보초보척정하나가지 않네. 박지훈과 그의 아버지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유라 역시 초췌한 모습으로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절박함과 일말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민서연은 착하고 마음 약한 여자였으니까. 그녀라면 이 비참한 모습을 보고 용서해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이었다. 민서는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발밑에 매달린 최 여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엔 그녀의 얼굴에는 동정심이나 연민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가 알던 민서연이라는 여자는 3년 전 어느 비 오는 밤에 당신들 손에 죽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민서입니다. 그녀는 최 여사의 손을 뿌리치고 박지훈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지훈은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박지훈 씨, 당신은 나에게 말했죠.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나가라고. 지금 당신들 모습 참 추하군요.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지금 당신들이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오유라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당신, 내 자리는 처음부터 당신 자리가 아니었던 게 맞아.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거든. 민서는 경멸의 시선조차 아깝다는 듯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김 비서가 열어준 채 오르기 전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들이 오늘 겪는 모든 일은 불운이나 저주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 당신들 스스로가 만든 결과일 뿐이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당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며 사세요. 그것이 제가 당신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검은색 세단은 미련 없이 그들을 뒤로하고 떠났다. 박지훈과 그의 가족은 차가 사라진 자리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그들의 눈에는 깊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히 부와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받을 기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이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들의 길고 긴 참회의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모든 것을 과거로 만들었다. 한민서가 일으켰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누군가에게는 혹독한 폐허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땅이 남았다. 박지훈은 도시 외곽의 한 물류 창고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었다. 한때 펜을 잡았던 그의 손은 이제 상자를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졌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 버는 돈은 예전 연봉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다. 일이 끝나면 그는 어김없이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늙고 병든 부모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 여사는 허리를 다쳐 잘 움직이지도 못했고 박 회장은 충격으로 가벼운 치매 증상을 보였다. 지훈아, 왔느냐? 최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매일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서연이한테 못되게 굴어서 벌 받는 거야. 다 내 탓이다. 후회는 너무 늦었고 용서를 빌 대상은 이제 세상에 없었다. 지우는 아무 대답 없이 어머니에게 죽을 떠먹여 주었다. 그는 가끔 창고 휴게실 TV에서 흘러나오는 경제 뉴스에서 한민서의 소식을 접했다. SY그룹을 이끌며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그녀의 모습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의 손으로 무엇을 걷어차 버렸는지를 곱씹으며 끝없는 참회의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오유라의 삶 역시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버지는 탈세와 횡령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모든 재산을 추징당한 그녀는 명품 가방과 구두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 화려했던 사교계의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결국 그녀는 생계를 위해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손님들의 무리한 요구에 고개를 숙이고 매니저의 잔소리를 들으며 접시를 닦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쓴 웃음과 고단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이 과거의 대가를 치르는 동안 한민서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착실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복수가 끝난 후 그녀는 한동안 공허감에 시달렸다. 목표를 달성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휴식을 주기로 결심하고 어느 주말에 혼자 차를 몰아 서울 근교의 작은 보육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 회장에게 입양되기 전 어린 한민서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의 때에 묻지 않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그곳에서 3년간 잊고 살았던 어쩌면 평생을 찾아 헤맸던 순수한 형태의 위안을 얻었다. 떠나기 전 그녀는 SY 복지재단을 통해 익명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위로하고 새로운 자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느냐?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회장이 딸에게 물었다. 그는 지난 1년간 민서가 보여준 냉철한 결단력과
뛰어난 경영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의 마음속 상처가 걱정스러웠다. 민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이젠 괜찮아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그들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증오하지도 않아요. 제 인생의 일부를 그들 때문에 낭비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녀는 이제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SY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올랐고 자신만의 색깔로 그룹을 이끌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위원회의 설립이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그녀의 경영 철학은 처음에는 늙은 이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부회장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SY그룹 본사 대회의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를 가리켰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이제 착한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에 투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SY그룹의 미래 100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녀는 냉철한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으로 이사들을 설득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복수의 칼날 같은 서늘함 대신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반대하던 이사들조차 그녀의 비전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회의실 한쪽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 비서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가을날 오후였다. 민서는 부회장실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도시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3년간의 위장 결혼 생활도 치열했던 복수의 시간도 이제는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이나 과거의 상처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온전한 한민서 그 자체로 서 있었다.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얼마 전 미술관에서 우연히 알게 된 건축가라는 한 남자가 보낸 메시지였다. 민서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산책이라도 할까요? 그의 메시지에는 어떤 의도나 계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좋은 날씨를 함께 나누고 싶은 순수한 호의.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도 냉소도 아니었다. 오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게 갠 하늘을 보는 듯한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어디서 뵐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는 창밖의 노을을 다시 바라보았다. 태양은 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끝났다.